국회 기재위와 산자중기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현안질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협상 성과를 강조했고 야당은 굴욕적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민주당의 제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강대강 대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였던 민주당과 굴욕적인 협상이었던 국민의힘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이번 관세 합의로 인한 한미 FTA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관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 비교 우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무관세였다 일본 EU와 같이 15%를 적용받는 것은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FTA 효과라는 것이 그게 없었을 경우 기존의 이제 관세 플러스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있다. 저는 한미 FTA에서 누려왔던 그런 어떤 우월적 지위가 이번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그 경제의 어떤 졸음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한다면서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역발상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 중견기업이 이렇게 같이 가고 여기다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한국이 조선업에 새로운 또 비전,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한다면은 진짜 세계에 1등 가는 또 조선업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미 관세 협상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다며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이나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간 서로 다른 내용이 발표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500불의 이 대미 투자, 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9대1, 90대 10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익에 맞도록 해 나가겠고. 이 밖에 미국산 과체류 수입 검역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자 김 장관은 1,0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어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즉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를 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어 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당내 최다선 의원인 6선 추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7월 국회 종료와 함께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끝이 나면서 오늘 8월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4개 쟁점 법안들을 2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킨 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한 국회를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7월의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짓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즉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나머지 방송 관련법 등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나머지 방송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탈당이나 제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7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방송 관련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로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산업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기업적인 악법의 강행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과 상법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BS와 MBC 방송 장악법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탈당이나 제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산업을 담당하면서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은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 혼자만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정기획위에 대한 전반적 수사가 필요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송 비대위원장은 권력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이원이 맡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공기자와 함께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후에 현충원을 찾았을 때에도 보수 진영의 그 대통령 묘역을 찾지 않은 데 이어서 취임 인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을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야당 패싱이 정청래 대표의 야당 패싱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좀 이슈가 됐죠. 근데 사실 이 같은 정 대표의 행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당대회 직후에도 내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는 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었고 어제 또 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보수 진영이 배출했던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이들 묘역을 빠짐없이 찾았던 것을 생각하면 꽤나 이례적인 지점이기도 한데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경우 미리 패싱을 예고했었지만 이 개혁신당까지 예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재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도 바로 그 추미애 의원을 신속하게 또 임명을 하면서 정말 강공대치 모드 이걸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슈를 재점화시켰습니다. 현재는요 6대 6의 이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를 했고 이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윤리특위위원 12명에 여야 각 6명씩 임명하기로 하는 구성에 합의를 했고 원래는 이번 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전에 이 민주당의 요구로 빠지게 됐는데요. 이 국회 윤리특위 역할이 좀 막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성 관련된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나 이 갑질 의혹으로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45명에 대한 심세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원래 위원장까지 7대 6으로 한쪽에 결정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어느새 6명씩 나눠 가지게 되면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김상욱 의원 역시 오늘 KBS에 출연해서 야당에는 조국 혁신당 등도 있는데 야당 몫을 전부 국민의힘이 가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어렵사리 여야 협상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의장과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내용이라면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당초부터 언론 개혁을 정말 강조를 했었는데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의 1호 법안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 자체도 38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 3법 중에서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요.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KBS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요. KBS 이사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사 추천 주체도 기존의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그리고 방송이나 미디어학회 2명, 그리고 변호사단체 2명 등으로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여야 7명, 각각 7명과 4명, 총 11명을 추천했던 여야의 구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었던 정치적 후견주의도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요.
공영방송 3사, KBS와 MBC와 EBS,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2곳,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공영방송은 이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서 직접 사장을 뽑는 방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은 사측이 교섭단체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추천위를 설치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은 이 노사 동수 각각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도 했는데 이는 취재나 제작 편성에 회사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그 공영방송의 경우야 그렇다고 쳐도 이 YTN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매각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기억을 해보면은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는 지점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를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늘 언론인으로서 하는 고민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언론사는 회사가 먼저인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 현상이나 이슈를 다루는 언론을 다루는 공적 역할을 우선하는 것인가? 과연 이 질문에서 만일 돈을 버는 회사의 역할이 우선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위헌 청구를 하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말씀하셨던 보도 전문 채널 중에 YTN은 상장사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유진그룹이 지난 2023년 지분 31%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 역시 연합뉴스가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2대 주주인 을지재단이나 화성개발 등 민간 지분이 소유한 게 70%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사기업의 지배구조에 인사를 개입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영방송은 그렇다 쳐도 사기업 인사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또 이 특정 언론사주가 존재하는 종편들의 경우는 이 10인의 편성위원회를 노사 각각 5명씩 추천해서 구성을 하고 또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까지 넣었는데 이는 언론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 때 남은 2법이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완강한 상황입니다. 다시 필리버스터가 가동되고 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면서 하루에 한 법안씩만 처리되게 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위헌 여지를 찾아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원환 기자께서 10년 넘게도 언론계에 몸을 담고 계신데 이렇게 뭐 회사가 우선일까 공적 역할이 우선일까 고민하시지만 이 국회 방송의 주인은 또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만큼 국민을 위한 보도가 여기선 또 우선이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 때문에 공영방송의 네.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또 거꾸로 이 경쟁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업적인 언론사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해답을 역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해답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검찰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반드시 추석 전에 완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민영배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은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EU보다 2.5%포인트 우위에 있던 우리 자동차 산업도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다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해 외교 정책을 접견한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균형 있는 대일 외교 정책이 필요하고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법사위원장직 2라운드입니다.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은 상황이죠. 민주당에선 후임 법사위원장직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입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한편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오랫동안 국회가 관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이 돼야 한다면서 뜻을 모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민주당은 빠르게 후임을 내정할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언론개혁 대 방송장악법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여당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 있게 완수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여전히 나머지 방송장악법들과 반기업 악법 처리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 산업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 처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토론 종결 동의안에 가결된 후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178명이 나오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꾸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당 여당이다 보니 그나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반려됐던 법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법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커서 널리 좀 토론이 필요한 법안,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여권 편향 인사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선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방송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이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이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거의 계시지 않는 상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정성껏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솔직히 없죠. 그리고 이거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부나 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따릅니다만 국민 여론이 관심이 있나요? 여론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필리버스터와 토론 강제 종료 등 강대강 대치 상황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 차명 계좌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 측에서 하차하고 또 민주당도 탈당을 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 경찰도 입건을 해서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한 상황인데요. 이 그 차명 주식 거래에 또 이해 충돌 의혹까지 앞으로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좀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정치권의 파장이 좀 커질지 오늘은 그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당에서 발빠르게 단순 탈당이 아니라 제명 조치를 해서 제명하고 그냥 탈당은 좀 다르죠. 나중에라도 당에 복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명 조치되면.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조사하라 했기 때문에 사건의 뭐 차명 계좌 여부 등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규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도 단정은 질 수 없지만 네. 만약의 경우 차명 계좌로 드러날 때에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일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금융실명제 위반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됩니다. 기타 이해충돌과 관련돼 가지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네. 등등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단순히 당 탈당이나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명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의 당적에서 제명인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원직 제명까지 말하는 그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제명입니다.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은 윤리위에서 국회 윤리위에서 그걸 다뤄야 되고요. 윤리위에서 다뤄진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의원직 제명이 되거든요. 네. 그 문제는 수사 결과가 좀 나오면 만약 너무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윤리 심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당에서도 제명 절차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게 정청래 이제 신임 대표의 강경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다시 복당하는 게 쉽지 않다 그 거의 말씀인가요? 만약에 저게 사실일 경우에는요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그 상대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차명 거래를 하고 했다는 것,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 고급 정책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또 거래를 했다면은
그거는 좀 정권 차원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 사선 중진의 현직 법사위원장이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는 이제 정권의 도덕성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이고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엄정 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제명 조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개연성을 높게 보는 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있는 거는 제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보도를 듣기는 탈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자로 탈당기 접수하는 순간에 이게 탈당이 되고 그 당의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명이란 거는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탈당한 상황에서 제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죠. 우리 당 당원이 아닌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당에요. 그 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 탈당, 그러니까 당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 탈당할 경우에는 제명 조치를 해서 그걸 기록에 남겨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규정 그래 돼 있는데 그 상위가 이제 정당법이잖아요. 정당법상으로는 이미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고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났을 때 그냥 꼬리 자르기 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또 복당시키고 지금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반성을 안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것도 반성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도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냥 고개 잠시 숙였을 뿐이고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해도 복당을 다시 시키고 또 다시 또 대통령 뭐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부터 그 민주당 전체가 좀 자기 성찰을 하고 정말 이 일이 정말 잘못됐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법 조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은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내부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사건 터지면 그냥 단발성으로 사과하고 끝나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있던 의원인데 이런 국민들에게 실망 끼치는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의 도덕성이 못 미치는 의원들은 더 그런 위험이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스스로 민주당 안에서 내부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직에 이제 그 다음으로 추미애 의원이 새 그 법사위원장에 현재 그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달라고 했지만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포인트를 짚으실까요? 일단 당도 매우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선 중진에다가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상임이죠. 모든 관련 입법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이나 이런 관련된 그 수사기관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행안이지만 법원과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상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앞으로 그 개혁 입법들 추진해야 될 입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힘있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검증된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일 다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뭐 장관 등등 여러 당 대표까지 했던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인도 수락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관례상은 한 3선 정도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맡는데 6선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맡았습니다. 본인이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노련하게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 경선 나와서 안 됐잖아요. 후반기에는 이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당에 좀
그 공을 세워야 되고 뭐 대통령이나 또 당 지도부나 이쪽에 좀 점수를 따야 되겠죠.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청래 위원장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몰이에 그 선두에 서가지고 그걸 주도한 그런 그 상임위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사위가 국회 법사위가 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는 월권 초법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또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또 다음에 하반기 후반기 그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뭔가 또 공을 세워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의원을 거기 앉혀놓으면은 6선이나 됐으면서 그 자리 맡은 데는 저는 그런 그 맥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더 의욕 과잉이 돼가지고 네. 법사위를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교두보로 이용을 하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암초를 만난 격이 됐지만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강경 노선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21일부터 다시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텐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을 논의하자고 하는 송원수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제안이 선뜻 받아들여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이런 대화 거부 자체가 좀 민주당한테는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제안은 뭐 제가 보기엔 정청래 당대표보다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내 사항이고 네. 법안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협상권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그 선택 또는 판단권은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제안을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요. 정말 민주당이 경청할 만한 제안 그리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의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제안을 갖고 온다면 네. 굳이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원내 수석 또는 정책위 의장 간의 입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는 먼저 국민의힘이 준비한, 그러니까 즉 상법과 노동법과 관련된 어떠한 유의미한 제안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 그리고 방송법의 이제 추후 또 개정안들 그 카운터 파트너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원내대표 이제 김병기 대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한데 당 지도부의 노선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고 또 뭐 정청래 대표 육성으로 자기 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 같아야 사람으로 보지. 이런 말까지 극언을 하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선거 전당대회 와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원내 지도부의 분위기에도 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네. 그다음 내용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더 세게 해가지고 기업들을 옥죄는 기업 경영 활동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네. 법이 되어버렸고 노란봉투법은 결국은 기업인에게서 노조에게 넘겨주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방송법은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지만 나중에 야당이 되었을도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끌고 가는 그 구조를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송 장악을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부분적으로 그 협상해가지고 뭐 조금 손보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큰 틀 자체에서 국민의힘의 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협상안을 가져가도 민주당으로서는 안 받아들일 거라서 민주당이 그런 큰 틀의 이 법안들의 이 골격을 국민의힘과 서로 절충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만남의 의미 또는 협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안을 갖고 오느냐가 이제 협상의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이제 또 관세 협상인데 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또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 15%에 대해서는 이제 선방을 했다 이런 이제 입장과 자동차 업계는 이 피치 못할 또 타격을 입게 됐다. 농산물 개방은 저지를 했지만 총 4,500억 불 투자 구매 과연 이 대차 대조표를 꼼꼼히 따지면 이게 선방이냐 아니냐 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번 협상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분통 터지고 기울어진 협상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네.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 일본이나 유럽, 또 주변의 캐나다, 멕시코, 또 기타 브라질 같은 여러 나라들 대상으로 사실은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자신들의 협상안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미국이 그 통상 협상을 할 때는 서로 간에 무역의 어떤 균형성, 그다음에 그 공정성 여부라도 최소한의 명분은 갖고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압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 형태의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행태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그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의 소비세를 올린 꼴이나 마찬가지여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네. 저는 다가오는 미국의 인플레라든지 또는 실업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일까. 그러나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그 미국의 잘못된 입장에 따른 협상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선방한 그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처지거나 또는 다른 국가보다 경쟁이 되는 주로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그 EU, 일본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차이가 나지 않은 협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3,500불 투자죠. 투자에다가 1,000억 불은 에너지 구입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구입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고 다만 수입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통상협상에 의해서 맺어진 조치들을 그 와중에도 우리가 그 3,500불의 투자가 우리 경제에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의를 해나가는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나 환경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선방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좀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로 보면은 선방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다 이미 적용된 거 우리가 같이 한 것뿐이니까 15% 네. 관세 폭탄을 안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선방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딴 나라들도 그래 갖고 그 트럼프는 사실 개별 협상 별 의미 없이 정해놓고 그냥 그동안에 그냥 압박만 하다가 결국 원래대로 그냥 다 해준 거 셈이 됐는데 문제는 15%지만은 우리는 그 일본이나 EU나 하고 비교할 때 더 큰 부담을 우리 그 제조업체들이 더 부담을 지게 된 게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딴 나라들은 FTA 안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세를 물고 있다가 15%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더 이제 비용을 부담을 지게 됐고 네. 수출 기업들이 저기는 3%나 이 정도만 더 추가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면은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된 건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되고
좀 전에 홍 의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기본만 있는 거지 대충 뭐 그냥 뭐 결론만 있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뭐 사선으로 투자 펀드도 그 미국은 뭐 운영 방식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 뭐 이익의 90%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합의 안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직접 펀드 만들어 투자할 단계 가면은 그거 다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수산물도 트럼프는 그냥 완전 개방했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우리는 개방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일정 부분 개방한 셈이 됐거든요. 검역 절차를 미국 편의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되게 돼서 저 일선에 뭐 그 과체류 농가들은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지금 투쟁 그런 뭐 조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저 농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정부가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고 뭐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당 대표를 선출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는 22일에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 현재 흥행이 별로 되고 있질 않아서 오늘 밤 10시까지 예비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 현재 그 전당대회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포인트로 보십니까? 흥행이 되려고 하면은 관찰자이면서 또 일정 부분 또 투표권도 있는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슈를 중심에 놓고서 전당대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당원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국민의힘 쇄신, 혁신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내 그 이슈는 전당대회 이슈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냐 아니냐, 뭐 전환길이냐 아니냐 이거가 핵심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혁신파라고 하는 후보들도 혁신 동력을 제대로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조사상으로 당 전당대회 룰을 적용한 여론조사를 볼 때 앞서가 있는 후보들은 또 그분들이 혁신 그 이슈를 던졌을 때 더 파급이 클 텐데 그분들은 오히려 뭐 윤석열이냐 전환길이냐 뭐 이런 이슈에 더 가깝게 좀 캠페인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실망이 더 크고 당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야 이래가지고 당 지도부 나와본들 지지율 오르기나 하겠나 그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 치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해서 당 지도부 대본들 그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당이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점을 우리 후보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당을 바라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서서 경쟁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좀 이제부터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처럼 그 국민의힘 그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혁신위원회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 전대 상황은 혁신파가 탈락을 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되지 않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 혁신파 내지는 이제 중 가운데 있는 주진우 의원이나 그 소위 혁신파라고 하는 안철수, 조경태 이 3명 중에 1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저는 제일 잘못한 게 누구냐면 지금 현재 그 비대위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혁신은 사라졌고 비대위가 그 내란과 비상계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관계를 절연할 걸 절연했으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훨씬 그 가볍게 그 미래를 갖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비대위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2라운드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 전환기 씨 이슈까지 끼어들면서 사실은 완전히 지금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혁신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유력한 게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혁신도 그렇고 아마 여야 간의 대치 국면도 훨씬 가파라질 겁니다. 이미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되고 과거 내란이나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면 사실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대화 국면을 맞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 하나 남았는데 시간상 좀 길지 않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공개 소환은 이제 처음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이후 3대 특검 수사 방향과 속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렇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거부하지 않고 진술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검사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한다 저 정리하고 이제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특검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 아닐 수도 아니더라도 비교적 그 진솔하게 사실관계에 가깝게 그렇게 진술을 해줬다라고 본다면은 그 수사는 뭐 쌍방이다 이제 좋은 뭐 좋다고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만하고 그렇게 될 것이고 16개 그 혐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뭐 낙관적으로 보자면 의외로 뭐 특검 수사가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특검이 또 인위적으로 구속을 강행을 할 경우에 그것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김 여사 수사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다. 협조할 필요 전혀 없다. 해봐야 나한테 하나 도움 안 된다. 그냥 재판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거를 국제사회에 이슈화해가지고 어떤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거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뭐 별 상관없이 그냥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태도를 바꿔가지고 소환에 응하고 진술하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한껏 낮추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아마 그 구속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 여부는 오늘 수사를 마치고 아마 특검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사실 어이없는 행동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나라의 국격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개인적 인격마저 그냥 내팽개치는 어이없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그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구속의 구인장 명령은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관에 동행을 해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나라에게도 그나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과거의 국민들에게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